이슈엔 상식 3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각종 가축 전염병이 비상이네요. 자,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축 전염병, 구제역에 이제 브루셀라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책이 없다는 거죠. 방역을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되고 있고, 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도 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집된 공간에 수많은 개체들을 집어넣어서 억지로 기르다 보니까 단가는 낮출지 모르겠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다가 그리고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행정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농가의 책임이라고, 축산농가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만 한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네요.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종 가축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지만 괜찮은 축산농가들도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들이 왜 괜찮은지 이걸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 이슈 첫 번째입니다. 계란값이 폭등하면서 미국산 계란이 수입이 됐죠. 자, 그로 인해서 계란값이 일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AI가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산 계란 수입이 금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또 어디서 수입할 것인가? 아니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의 문제죠. 잠깐 지나가는 문제,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닭들이 살처분됐죠. 게다가 국산 계란의 경우 또 사재기 논란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축산 농가가 있어요. 이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면 축산 농가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축산 농가가 기업을 통해서 닭을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는 뭐 유통업체가 됐던 수입은 이쪽에서 가져가고 피해는 축산 농가가 받는, 뭐 이런 구조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타격을 받을 때마다 축산 농가들은 더 이상 소나 닭을 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는 더 심각해지겠죠. 자, 브랜드 치킨은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뭐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수입한 거니까. 근데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은 좀 미비한 것 같네요.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계란값만 오른 것도 아니고 닭 가격만 오른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물가들도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죠. 자, 경기에 대해서 불투명한 전망이 있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대책이 필요한데 혼란스럽네요. 네, 어서 빨리 전국이 안정화돼야 된다. 이것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탑 이슈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여기에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지 거기에 기업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되어 있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산업혁명의 경우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산업혁명이었죠.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이기도 했고, 인간의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처음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는 등의 그런 위기들도 있긴 했었죠. 자,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 다 전기로 작동하는 거죠.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가격이 평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시작했었죠. 자, 3차 산업혁명, 바로 네트워크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3차와 4차, 요 둘은 어디까지 경계를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경계가 없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네트워크에만 연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 초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는데, 근데 또 문제점이 있죠. 이게 또다시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체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위기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융합이 나와 있죠. 주요 키워드로서 융합 다 섞이게 됩니다. 사실 IT라고 하는 거는 어디든지 결합될 수 있겠죠. 기존의 산업 분야와 다 결합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이전의 인공지능의 개념은 사실은 제대로 된 인공지능은 아니었었죠.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고 있죠. 딥러닝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죠. 자, 산업혁명 당시에 기계를 도입한 것도 자본가였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기게 되면 더 이상 노동자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의 기계를 파괴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었죠. 이게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뺏어버린다고 하네요. 어디까지 뺏을 수 있을까요? 지금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변호사나 의사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웬만한 단순한 일들은 다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겠네요. 그러면 누가 윤택해지는 게 될까요? 결국 자본가가 윤택해지는 게 되겠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빈부격차의 심화입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 이게 더 심해진다면 또 다른 사회주의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행복한 유토피아일까요? 불행한 디스토피아일까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쓰자라고 해서 로봇의 도입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아이러니컬하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로봇의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치 외교편입니다. 미국이나 또는 영국같이 정당의 역사가 긴 나라들을 보면 정당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오래가는 정당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당을 바꾸고, 사람 따라 당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당도 이름을 바꿨네요.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면 줄여서 뭐라 부를 건가? 자한당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하니까 앞글자를 따서 자유당. 그러면은 그 이승만 정부의 자유당하고 또 비슷하게 돼버리지 않냐. 그래서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이념도 불명확하고
뭐 보수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데올로기가 색깔이 그렇게 진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도권 싸움을 위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정당이다 보니까 그 색깔이 원래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한국당이 제시한 핵심 가치들도 보면 뭐 그게 특별하게 새로운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다른 정당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뭐 이념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러면 더 국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정당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정당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미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3월 7일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시작됐죠. 사드 배치는 시작됐고 중국의 보복도 시작됐고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은 없고 사드 배치는 그대로 가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명동이 썰렁해졌다고 하죠. 아니 이건 자유무역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WTO에 제소해야 되지 않냐. 제소해봐야 1, 2년 가요. 당장의 대책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또 문제가 되는 게 자, 정치와 그리고 경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안보가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는 경제도 안보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무조건 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의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단순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텐데 당장 우리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의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갈 거냐. 뭐 당장은 뭐 함께 간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알죠. 뭐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튈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잊지 맙시다. 미국의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은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우리 정부는 우리의 이익을, 우리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자, 한미양 쪽 외교장관이 북핵에 대해서도 하는 거는 바뀐 건 없습니다. 공동 접근하자. 그런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뭐 다른 대책도 나와 있는 거는 현재는 없는 것 같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보복 조치,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공작원 중국 강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아니냐. 우리 정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는 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딱히 보복 조치를 할 만한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린 무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버는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중국과 무역이 차단됐을 때 우리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공작원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각 국가들이 국가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 교육을 선택했었죠. 그 중에 이제 영국의 브리티시 카운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게 있기는 하죠. 세종학당이라고 해서. 그런데 뭐 선진국에는 별로 없고 주로 개도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중국도 비슷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공자학원입니다. 공자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인 강사들, 중국 정부에서 임금을 준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비자를 발급 안 해준다. 뭐 이게 아무런 이유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칠레에서 성추행하다가 외교관이 걸렸습니다. 그냥 교민 한 명이 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외교관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참 체면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교관들의 인성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외교관들이 뭐 그렇게 인성을 제대로 평가받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고시의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얼렁뚱땅 또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대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개성공단이 대선과 꼭 연관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결과물이 개성공단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낳은 결과물이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아닌가 싶네요. 향후에 재개된다면 어떤 정책으로 갈지가 보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남북한 관계는 지금 현재 경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간단해요. 재개해야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쪽이고 함부로 재개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이 논리겠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맞춘 새로운 경제외교 정책의 방향을 발표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된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조기에 진행된다면 차기 정부의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행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책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재인 대세론에 조금의 영향을 주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 좀 봅시다. 재밌어요. 대선 전국을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하고 사퇴라고 하기는 좀 뭐하네요. 아직 후보가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 자진 하차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또 뜨고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뜨다가 안희정 지사가 뜨다가 그런 얘기들 왔다 갔다 그러고 있긴 한데 그래봤자 아직도 문재인 대세론이 주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비문계가 대연정론까지 이야기 꺼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왜 문재인을 대세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잠깐 돌발악재라고 하지만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선주자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30% 후반대로 올라가 버렸고 안희정 지사는 주춤, 황교안 대행이 다시 또 반등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웃긴 게 안희정 지사하고 황교안 대행 합해봐야 문재인 후보에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문재인 대 누구라고 할 수 있는 대항마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는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유력할 수는 있겠죠. 서로 연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몇몇 후보들 사실 10% 미만이라고 하면 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대선이라는 건 실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국에 큰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큰 변화가 있으려면 문재인 대 누구 그 한쪽으로 세가 결집돼야 되는데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헌법을 위배했죠.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제재를 했다면 이건 참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도한 김기춘 그리고 조윤선 씨, 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서 문체부 장관이기도 하죠. 뭐 두 사람이 구속 기소됐는데 아직은 이제 기소 단계예요. 재판을 하고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처벌하는 게 맞겠죠.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결정이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죠.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에 4D 작전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탐지, 교란, 파괴, 그리고 방어입니다. 이 개념만 도입되면 북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냐? 그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당장의 대응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북한에 대한 응징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피해를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려울 수 있겠죠. 전쟁에서 패할 거에 대한 우려는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험해지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이 발발하면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 이어서 경제산업편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기준점이 있어요. 기업이 부실해지면 간단한 평가, 이 기업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가치, 이걸 존속가치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자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하는 거, 이걸 청산이라고 하죠. 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했을 때 존속가치가 크면 회사를 살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청산가치가 크면 회사를 없애버리게 되죠. 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요. 이 기업을 살리는 절차, 회생 절차라고 하죠. 이 회생 절차 안에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법원이 판단한 결과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해운 기업, 바로 한진해운은 이쪽이죠. 청산 가치가 크다라고 해서 회생 절차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폐지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부산항의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우리 이 해운업계 전체가 위험해지게 돼 있죠. 물론 한진해운에서 해고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던 선박들이 풀리면서 이것 때문에 국내 조선업계까지 또 타격을 받게 되죠. 안 그래도 힘든 조선업계까지.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이 회생 절차를 폐지하게 냅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시장 논리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경영진의 패착, 그리고 경영 환경, 세계 경제 현황의 변화도 있었겠죠. 거기에 정부의 무능까지 더해진 게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일이 한번 터질 때마다 보면 피해를 입는 거는 그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이 아닌가 싶네요. 대책을이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임시 방편은 아닐 겁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거로 우려되다 보니까 소비 침체로 가면서 그나마 소비를 하더라도 가성비를 따지게 됐죠. 불황형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비싼 건 안 팔려요. 싸면서 질이 좋은 이런 서비스나 제품들의 인기가 커지고 있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 그 여파에 대한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가계빚은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버린 거예요. 신용등급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좀 그렇죠. 신용등급이 높다, 빚을 잘 갚는다. 신용등급이 낮다, 빚을 잘 못 갚는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게 신용등급이 아닌가 싶네요. 이것도 걱정해야 됩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그땐 바로 신용등급이 추락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이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2금융권 그리고 3금융권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부실은 더 커지게 되겠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민 금융상품들도 꽤 있습니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통합 콜센터에 문의를 해본다면 뭔가 대응책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부채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든지 버티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채도 빚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은 해결책이 있겠지만 마냥 넉넉히 있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빚이거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언젠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낙관 정도가 굉장히 낮은 젊은 층들이 늘고 있죠. 부모 세대보다 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새로운 기준들, 저금리 시대에 저임금에 뭔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은 또 높아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뭐 열심히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위로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냥 힘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힘내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상담할 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네요. 자, 이어서 국제금융 블랙스완의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스완, 백조, 원래 흰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검은 새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블랙스완이 처음 발견됐을 때 유럽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자,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 대응책을 세웁니까? 안 세워요. 그래서 블랙스완의 문제는 뭐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여기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그게 9가지나 있네요. 이 중에 뭐가 터질까요? 그걸 몰라요. 블랙스완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거다 보니까 막상 터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좀 우려스럽네요.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참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추이를 보면 역직구가 직구를 역전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게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드 배치로 인한 여파가 여기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나마 괜찮은. 그래서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이쪽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견인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거죠. 반도체 굴기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그나마 이 반도체 쪽은 이 중간에 낄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산업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진국에는 기술적으로 딸리고 신흥국가에는 인건비에서 딸리다 보니까 중간에 껴버리는 이렇게 껴버리는 것을 넛크래커라고 하죠. 또는 샌드위치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도체 쪽은 이게 없어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1위, 2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해야겠죠, 역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이폰 출시 10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아이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앞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인해서 애플은 이익을 많이 봤죠. 기대는 안 했는데 아이폰 7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 덕분에 스마트폰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LG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G6가 출시됐습니다. 조만간 삼성이 갤럭시 노트 8을 출시하겠죠. 그리고 애플은 아이폰 8을, 물론 중국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 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램이 4GB나 되는 그런 괴물 같은 스마트폰을 출시했다고도 하고 있죠. 원래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괜찮은 스마트폰들이 격돌을 하는, 그래서 소비자들은 흥미가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롯데월드 타워가 각종 기록들을 깨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63빌딩이 아니었어요. 63빌딩이 아니라 여의도 IFC였죠. 여의도 IFC는 층수는 55층밖에 안 돼요. 근데 높이가 284m였는데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에 555m. 기록을 확 깨버렸죠. 그럼 세계 최고는 아니냐? 아니, 세계 최고까지는 아니고요. 세계 최고는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입니다. 무려 828m나 되죠. 163층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높네요. 근데 조만간 깨질 거예요. 2019년에 사우디의 킹덤 타워가 만들어지는데요. 킹덤 타워의 높이는 1km, 1000m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높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 타워, 이 기록도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현대차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죠. 무려 569m나 된다고 하네요. 105층, 층수는 조금 더 낮은데 뭐 그렇게 되면 이 기록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참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무려 4조 원이나 투자가 돼서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4천억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구경 가보고 싶네요. 자, 한류 열풍은 푸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 대표적인 라면이죠. 무려 10년 만에 200% 성장을 했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라면 이외에도 잘 팔리는 것들이 꽤 있죠. 뭐 초코파이라든지 바나나 라면이라든지 뭐 크게 비싼 건 아니라 하지만 판매되고 있는 국가나 수량을 본다면 확실하게 K푸드의 상징이 아닐까 싶네요. 그 내용까지 정리해 봤습니다.